유튜브에 동영상 올리는 일이 생각 밖으로 어려워요. 그러니까 달리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 컴퓨터가, 그러니까 제 컴퓨터가 작년에 이제 저기 광주에 계시는 이제 30 초반 되는 젊은 버부님이 한 분 계세요. 그 버부님이 설법 잘하라고 컴퓨터를 자기가 이렇게 조립을 해가지고 고시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뭐 저기 저장 용량도 1000기가니까 꽤 크게 이제 이렇게 해주셨고, 또 뭐 램이라 그러나요? 이제 그것도 이제 4기가짜리면 엄청 좋은 큰 용량이라 좋은 거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넉넉한 용량의 컴퓨터를 가지고 제가 작업을 해왔는데, 문제는 동영상을 찍으니까 이 동영상 자체가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커가지고 아무리 좀 뭐 사양을 높게 만들었다 그래도 가정용 컴퓨터로 감당하기에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주일 내내를, 그러니까 지난주 낮 수업의 절반은 잘라가지고 유튜브에 올렸고요. 그리고 뒤에 절반 정도는 저녁 시간에 그 내용이 좀 더 상세하게 설법되어 있기 때문에 잘라서 이제 버리고, 저녁 수업을 작업을 해가지고 이제 유튜브에 올리면 이게 이제 낮 수업, 저녁 수업이 잘 좀 조화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작업을 했는데, 저녁 수업을 작업해서 유튜브에 올리는 일을 아직 못했어요. 중간에 막 20몇 시간씩 기다렸다가 보면은 오류가 나가지고 망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내일 이제 내일 우리 이제 광주에 있는 버부님하고 또 얘기를 조금 더 하기로 했는데, 아프터 버부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좀 이 하드웨어적인 면에 보완이 좀 필요한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지난주 저녁 수업을 아직까지 유튜브에 올리지를 못했어요. 아마 내일 좀 의논이 되고 나면 이번 주말이나 올라갈 거고, 오늘 수업하는 것은 이제 거기에 이어가지고 작업이 될 것 같아요. 이게 참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일이 이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동영상을 올려놓으니까 녹음된 파일을 보내드리고 올려놓을 때하고는 정말 다르게 버부님들이 좋아하고요. 뭐 요새 카페에 보면은 어느 버부님께서는 뭐 동영상 보고는 이제 당신께서 이해한 내용을 정리해서 올려주기도 하고, 뭐 저한테 틈틈이 이제 전화를 주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 보면은 우리 공부의 성과를 참 크게 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고, 확실히 이제 해피설법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에 있다라고 그런 거는데, 그 업그레이드 되는 과정이 그렇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 주까지는 좀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저기 저녁 수업을 제때 올려드리지 못해서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요번 주만 넘어가면 해결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시작하면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카페에 어느 분께서 질문을 하나 하셨어요. 자, 질문을 한번 보면 질문 제목이 니까야 경전 읽는 순서가 궁금합니다 했어요. 청정한 길 버부님께서 질문을 주셨는데, 스님 안녕하세요. 카페에 가입 후 처음 글을 올립니다. 인터넷이 되고 책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나 이렇게 손쉽게 수행과 공부를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대에 까막눈이라면 불가능하겠지요. 초기 불교를 공부 중입니다. 니까야 경전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부 니까야와 소부 니까야를 어떤 순서로 공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연대순이나 혹은 수준의 단계별로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 자주 들려서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참 사실 어려운 질문이래 가지고 좀 고민을 하다가 답변을 드렸는데,
한번 쭉 읽어드리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결집, 경전 편찬의 기준이 공부의 순서에 맞춰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는 의도되지는 않았지만 디가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의 순으로 구입하였는데 적절한 공부의 과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고로 사부니까의 결집 관계는 우리 오기설법의 첫 주 수업에 연결된 유튜브 동영상의 28분에서 43분에서 간략히 설명하였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우선 사부니까야는 서로 보완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설해진 내용이 저기서 추가로 설명되고 그 내용은 다시 제3의 경전에서 이어져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까야의 순서로 공부 순서를 잡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동시에 모든 니까야가 함께 읽혀질 수 없어서 생기는 문제이니 적절히 대응하면 될 것인데 저의 경전 구입 순서를 권해드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자면 강목 스님께서 번역하신 쌍류따 니까야를 공부하다 보면 주해를 통해 여러 가지 관련 경전들이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방법이 니까야 공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주제가 설해진 여러 경전을 모아서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유사한 주제로 설해진 경전의 숫자가 많다는 것은 교합적으로 중요도가 큰 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으니 주목해서 공부해야 하는 대상이 된다고도 할 것입니다. 이때 쌍류따 니까야가 주제별로 편집된 경전이라는 점과 여기서 말하는 하나의 주제가 설해진 여러 경전, 이 부분은 구분해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카페도 이런 방법에 치중하고 있다고 해도 좋겠습니다.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삶의 두 갈래 흐름, 고와 고멸을 주제로 설해진 여러 경전을 3276번 글과 몇 개의 답글을 통해 정리하였는데 12연기의 무명, 행, 그리고 오온의 상을 바르게 하라. 무명, 행, 애, 취의 연결관계, 즉 업, 12연기를 발견하기 위한 토대가 되는 경전들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3947번 글에서는 이 경전들을 안내해 놓았는데 이런 목적을 가진다고 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872번 글과 답글들에서는 법의 정형부가 설해진 경전들을 모아 놓았는데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카페 메뉴에는 부처님, 붓다 예경 3보 예배, 가래에 대한 경전 모음, 세상에 대한 경전 모음, 특별한 서술의 경전 모음, 삼매를 강조하는 경전 모음, 보시에 대한 경전 모음, 제사와 관련한 경전 모음 등이 있는데 이런 방법으로 접근한 분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편집한 연대기적 부처님이나 제1기 해피설법회 때 교재로 편집한 근본불교 가르침 등도 이런 방법으로 편집한 교재입니다. 수정 보완될 내용이 많기는 하지만 해피법당의 공부 방향을 잘 드러낸 교재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니까야를 구입하여 공부하고자 하신다면 디가 니까야, 앙굿따라 니까야, 상류따 니까야, 마찌마 니까야의 순서가 저의 경우였으니 참고하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전을 보시든지 주목되는 바가 있으면 우리 카페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검색란에서 경전 번호를 검색하고 다시 제목만으로 다시 검색하면 제가 작업해 놓은 경전들의 연결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련 경전들의 현황을 함께 볼 수 있는데 공부에 가장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공부에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해피하십시오. 네, 했거든요.
니까야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많은 니까야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이게 지난번 우리 1주차 법회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경전이 결집될 때, 즉 편찬될 때에 이런 요즘과 같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이렇게 어떤 공부의 수준에 맞춘 난이도별로 결집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편리를 감안해서 어떤 순서로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데 대한 정답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편되는 대로 일단은 시작하는 거고 그 시작하는 가운데에서 이 경전의 내용은 먼저 저쪽에서 본 경전하고 유사하구나 이러면 두 개를 묶어가지고 비교도 해보고 그렇게 이제 비슷한 내용의 경전들을 막 좀 모아가지고 보는 방법을 동원하다 보면 한 가지 주제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쌍욕다니까야가 56가지의 주제를 정해가지고 주제별로 설해진 경전을 모아놓은 거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큰 틀에서의 주제를 쌍욕다니까야는 모아놓았다면 그 가운데에 이제 경전마다 설해지는 이 경전의 주제라고 하는 것이 디가니까야, 앙구따라니까야, 마찌마니까야, 쌍욕다니까야, 또 소부니까야의 일부까지 전체적으로 보면 결집한 기준이 다르다 보니까 여기서도 설해지고 저기서도 설해지고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니까야 경전의 이제 결집의 형태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냥 무조건 시작해서 어느 경전이든지 눈에 띄는 대로 들어가 보자. 그런 가운데에 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마치 이제 우리 카페가 해피법당 카페가 이런 필요성을 좀 몇 년 앞서서 느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출가한 사람이다 보니까 틈틈이 공부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본업으로 삼았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으니까 지난 몇 년의 기간을 통해서 상당히 지금 말씀드린 대로 경전이 좀 취합되어 있는 이제 이런 쓰임새를 가지는 카페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죠. 지금도 제가 계속 경전을 반복해서 보고 있는데 볼 때마다 이런 식으로 경전의 그 내용들이 만나져요. 그래서 이제 요즘도 보면은 이전에 어떤 경전하고 이 경전이 연결돼야 되겠구나 하면은 이렇게 연결을 직접 시키기도 하고 아니면 그쪽에 가가지고 답글로 새로운 경전을 올리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그 경전을 묶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렇게 접근하는 것이 니까야 공부에는 좋은 방법이 될 거다. 근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되지 않으면 그때는 이제 좀 다른 방법으로 접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의 경전에서 궁금한 게 있으면 그 내용을 다른 니까야의 연결관계를 통해서 찾아내지 않고 그대로 이제 주석서를 찾아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 이제 주석서에서 설해지는 내용을 참고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좀 지나는 가운데에 그 니까야가 다양한 경전들을 통해서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보다는 주석서에 의해서 이해되어진 그렇게 니까야가 이제 공부 방향이 잡힐 수도 있겠죠. 어떤 것이 옳다 그르다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일단 해피법당에서는 이렇게 경전들 간의 연결관계를 토대로 해서 경전의 의미를 찾아내고 있다. 이것이 우리가 하는 말로 니까야로 푸는 니까야, 부처님 가르침의 진정찾기 이렇게 이제 표현되는 거지요. 예, 이건 중요한 질문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답변 내용을 좀 소개해드렸습니다. 저기 지난주 배부해드린 자료들 가지고 계시죠? 예.
예, 오늘은 그거를 좀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오늘 나눠드린 것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한 단락을 마무리 짓는 날로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우리 법회에서 빨리 원어로 사용하는 단어들 16가지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만 그것을 가지고 법회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지난주 낮 수업의 동영상은 이제 요 이야기 이전까지만을 1시간을 모아가지고 이제 올려놨고요. 여기부터는 저녁 수업의 동영상을 통해서 소개한다고 했는데, 이건 그 동영상 작업이 좀 지체되고 있으니까 기다려 주시고요. 자, 요 내용을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눈, 귀, 코, 혀, 몸, 마음, 이렇게 6가지를 육근 또는 육네이처 이렇게 불렀죠. 그리고 요것의 상대가 되는 거,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그리고 뭔지는 잘 모르지만 마음의 대상이 되는 거, 법, 이렇게 했었죠. 우리가 산다는 것이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면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대상이 되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감각해 드린다. 감각해 드리고 나면 내 내면적으로 감각해 드린 대상에 대해서 아는 단계, 인식하는 단계를 거치게 된다. 그래서 대상에 대한 인식 작업이 마무리되면 이 대상에게 행위하는 것이 이어진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어요. 그랬을 때, 요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5가지. 그러니까 보통은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 이래가지고 색, 성향, 미촉, 법 6개의 대상, 그래서 육경 이래고, 요게 이제 감각의 객관 이렇게 말할 때는 육웨이처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은 6개 중에 마음의 대상이 되는 법이라는 것은 제외해 놓고 앞에 있는 5가지만을 묶어봤어요. 요거를 묶었을 때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기억하시는 분 있나요? 요 5가지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죠? 까마구나. 예. 까마구나 이렇게 불렀거든요. 요가요 외적 대상 이렇게 이제 봐야 되겠죠. 5가지니까. 그런데 어차피 외적 대상이라고 해도 설명하기 어렵고 그냥 까마구나 번역하지 말고 씁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요 까마구나라고 하는 외적인 대상에 욕탐이 작용하면, 욕탐, 요거 이제 찬다라가 이렇게 적어드렸었죠. 찬다라가라고 하는 욕탐이 개입을 하면, 즉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이라고 하는 5가지 대상 까마구나를 감각을 하는데 그냥 있는 그대로 형색 이렇게 감각하지 못하고 형색에 대한 욕탐이 적용해가지고 욕탐, 욕심을 부리는 가운데에 까마구나를 본다. 이렇게 되는 거. 요랬을 때 이제 까마구나에 대한 욕탐, 이렇게 표현하는 거. 욕탐이 작용한 상태. 요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요게 이제 까마가 되죠. 요거 한자로 마음 신자가 붙은 욕자를 쓴다고 했죠. 욕탐이라고 할 때 요 욕자는 하고자 할 욕, 의욕이다. 그러니까 의욕이 있다. 열의가 크다. 이렇게 말하는
하고자 한다라는 의미의 욕자고, 마음 심자가 붙으면 이제 욕심낸다라는 의미의 욕자가 되죠. 경전에서 예를 들어서 그 가래라는 것을 세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까마따나, 바와따나, 위바와따나 해가지고 한자로는 요 욕자를 써가지고 욕애, 유애, 무유애 이런 식으로 불러요. 그래서 보통은 약간 요 까마라는 것을 한자로 말할 때 요 마음 심자가 붙은 욕심낸다, 탐욕이 있다라고 말하는 요 욕자로 나타내요. 요거를 이제 구분해서 아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눈, 귀, 코, 혀, 몸, 마음과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감각하는 요런 작업, 그러니까 감각작용이 이루어지면 요 다음에 이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했냐 하면, 뭐 우리가 맨 뒤에 그 12연기에 가서 더 배우 자세히 공부를 하겠지만 3, 4가 화합하는 촉이라는 단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죠. 3, 4가 화합한다. 눈, 귀, 코, 혀, 몸과 마음이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감각하면 여기에서 어떤 것이 생겼냐 하면 눈의 마음, 안식, 내지 마음의 마음, 의식까지 이 감각기관별로 구분되는 6가지 마음이 생겨나죠. 6가지 마음이 생겨나면 그 다음에 3, 4화합 촉이라는 현상이 있는데, 이것은 눈과 형색과 눈의 마음, 안식이 만난다, 내지 마음과 법과 의식이라는 3가지가 만난다. 이래 해가지고 3, 4화합 촉 이렇게 표현을 하고, 요거를 우리 법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요 3, 4, 3가지가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현재와 과거의 만남이다, 이렇게 이제 풀어냈죠. 그러니까 뭐 현재와 과거가 만나는 그 3, 4화합 촉이 있고, 이 촉이 있으면 여기서 다시 촉에서 생겨나는 것이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촉에서 생겨나는 것이 무엇이냐? 첫째로는 수라고 하죠. 수, 요거를 우리가 느낌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수의 원래적인 의미는 이제 눈, 귀, 코, 혀, 몸, 마음으로 형색, 소리, 냄새, 맛, 감촉, 법을 감각해서 6가지 마음이 생기면 현재와 과거가 만남으로써 대상에 대한 경험이 완성된다. 이래가지고 느낌이라고 번역은 하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의미는 대상에 대한 경험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렇게 경험을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요 생겨난 마음이 이렇게 그 경험으로 완성된 느낌을 인식하게 된다, 알게 된다 하는, 인식하는 일을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인식을 한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이게 요 대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되나요?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 상이라고 하는 우리 내면적인 어떤 과정이 개입을 해가지고 이 경험된 것, 느낌을 왜곡시킨다 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생겨난 마음이 경험된 것을 인식하는데 있는 그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상에 의해서 왜곡된 상태로 인식을 하게 된다 그랬죠. 그리고 나면 여기서 다시 저 식이라고 하는 마음이 인식 과정을 마치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또한 상태 변화를 하는데, 이때 상태가 변화된 마음을
마음 심자를 써서 심이라고 말을 했죠. 그리고 이 심이 원인이 되고 또는 주체가 되어가지고 뭘 하나요?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한다고 했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를 했죠. 이렇게 행위를 하고 나면 또 하나의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현상이냐 하면 저 앞에 생겨난 마음이죠. 저 앞에서 생겨난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이 머문다. 식의 머금이라고 하는 하나의 현상이 생겨나죠. 요거만 이런 차차차차 우리가 이제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이게 뭐 12연계에서 차지하는 비중 큰 이야기죠. 이렇게 식이 머무는데 식이 이제 어디에 머물 것이냐 하는 부분을 이제 좀 돌아봐야 되겠죠. 자, 요렇게를 놓고 지난 시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은 사실 굉장히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공부의 큰 의미가 된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저녁 수업의 동영상의 제목을 중요 단어로 알아본 불교의 대의 이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를 지금부터 좀 하자면, 자, 일단 요 마음이라고 이제 요런 구조를 놓고선 볼 때 외적인 대상 5가지는 까마구나라고 불렀고, 요 까마구나에 욕탐이 개입하면은 까마라고 하는 욕이라고 불리는 좀 문제덩어리가 이제 하나 생겨났죠. 그랬는데 뭐 요런 상태에서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런 과정을 거쳤는데 여기에서 한 가지 문제가 발견된다 그랬죠.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곳이 뭐 몸이 편안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는 없겠죠. 물론 뭐 공부의 과정에서 몸도 편안하고 마음도 편안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불교 공부는 마음이 좀 편안하기 위한 쪽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여기에도 마음이라는 게 있고 아까 의식 이렇게 써놓고도 마음이 식이라고 불리는 마음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에도 마음 심자가 있고 마음이 여기까지 해가지고 4군데에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요 4가지로 나타나는 마음이 잘 그림상에서 우리 삶의 어떤 전개 과정 하에서 마음이라고 동일하게 표현된 것들이 어떻게 다르고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이 잘 알려져야 표준은 불교 공부를 하는 데에 큰 방향이 잡힐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우리 많이 공부한 겁니다만은 이 눈, 귀, 코, 혀, 몸, 마음이라고 불릴 때 보통은 안, 이, 비, 설신, 의라고 쓰는 거죠. 안, 이, 비, 설신, 의라고 쓰는 건데 이 의가 빨리어로는 뭐냐 하면 만호 이렇게 되죠. 만호라고 했고 그 다음에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그 감각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대상에 대한 알미라고 하는 요 마음, 식자를 쓰는 마음은 빨리어로 뭐라고 했냐 하면 윈냐나 이렇게 말을 했죠. 윈냐나. 그리고 이것이 경험된 것에 대한 왜곡의 과정이 있든 없든 하여간 인식 과정을 마치고 나면 마음 심자라고 불리는데 요 마음 심자를 쓰는 마음은 찢다 이렇게 표현을 했었죠. 그리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신구의 삼업 이렇게 말하니까 요때 마음은 의가 되고 요 의는 다시 만호가 되는 거죠. 요때 요 만호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이해해야 되는 내용이 하나 있죠. 똑같이 만호인데 한쪽에서는 눈, 귀, 코, 혀, 몸이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은 눈, 귀, 코, 혀, 몸은 뭐 하나로 묶어서 그냥 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몸과 마음 그래 되잖아요. 만호라고 하는 요 마음이 첫 번째 나타나는 것은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하는 역할을 할 때
그때의 마음을 만호라고 하는구나. 한자로는 의라고 썼구나. 요렇게 이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런데 두 번째 나타나는 요 만호는 이제 지금 감각으로부터 인식 작업을 거쳐 가지고 찢다가 뭔가 말과 만호로 행위한다라고 하는 이 하나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에 왔을 때, 요때도 만호라는 말을 쓰는데, 요때는 몸과 말, 요건 그대로 그냥 몸 이렇게 보면 되겠죠. 몸과 더불어서 행위하는 역할을 할 때도 만호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요 두 가지를 묶어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면, 만호라고 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면, 지금 이 순간 몸과 더불어서 대상을 감각하기 위해서 대상을 만나거나 아니면 행위하기 위해서 대상을 만나는,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상태의 마음을 부처님은 만호라고 불렀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대원도부님, 요 말이 타당할까요? 만호를 이해하는 중요한 측면입니다. 요 만호를 요렇게 이해를 할 때 앞으로 우리가 이제 수행이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호는 기본적으로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역할을 하는 마음이다. 직접 만나는 방법은 두 가지다. 한 가지는 눈, 귀, 코, 요, 몸이라는 감각기관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감각의 상태로 대상을 감각할 때, 그러니까 감각기관의 역할로서 대상을 감각할 때 만호, 직접 만나는 만호. 그 다음에 행위기관, 몸과 말과 더불어 직접 행위할 때, 그때도 만호. 이렇게 된다는 거. 요거 반드시 여러분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뭐 이제 윈야나, 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눈이 형색을 보고 눈에 마음이 생겼다. 이럴 때는 자강법문입니다. 라고 그러니까 나의 만호가 내 눈을 지원해가지고 자강은 법부님을 보니까 자강은 법부라고 아는 마음이 생겼죠. 요거 어렵지 않죠? 요게 눈의 마음이에요. 안식. 그러고 그렇게 만호로, 내가 나의 만호로 내 눈을 통해서 대상을 만나서 대상을 아는 상태의 마음이 생기면 요게 만나는 게 촉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자방은 부분입니다라고 아는 일, 대상에 대해서 감각하는 상태를 거쳐가지고 대상을 아는 일을 할 때에 그때의 마음 상태를 윈야나.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한 번 알고 끝나느냐 하면 그렇진 않죠. 일단은 자방은 뭐보다라고 알아서 마음이 생겨났는데 어떻게 돼요? 삼사화합에서 현재와 과거가 만나잖아요. 내 속에 있는 자방은 뭐부에 대한 기억이 대입해가지고 이러이러한 자방은 뭐부님 하고 자방은 뭐부에 대해서 2차적으로 알게 되죠. 요게 수를 거쳐서 상의 개입에 의한 인식을 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윈야나는 감각에 의해서 직접 아는 한 번, 그 다음에 삼사화합에 의해서 생겨난 완성된 경험, 느낌을 상의 왜곡까지를 거쳐가지고 다시 하는 2차적인 암, 요거까지도 윈야나가 하는 일이다. 그리고 나면 윈야나는 이제 뭐 다 알았으니까, 감각한 대상에 대해서 다 알았으니까 대상에 대해서 행위한다. 행위를 통해서 어떤 돌려줌이 있다. 이럴 때 그 행위를 하기 위한 행위의 주체, 행위의 원인이 되는 상태의 마음을 찢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리고 그 행위 자체는 몸과 말과 만호로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하여간 마음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내가 마음이 편안하기 위해서 불교 공부를 합니다 라는 큰 목적의식을 가지고 볼 때 마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구나. 물론 이제 우리가
뒤에 이제 12연기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여기 식의 머문도 있고 또 가가지고 식과 명색의 그 서로 조건됨도 있고 뭐 추가적인 이야기는 있지만 일단 이제 기본적으로 마음을 이렇게 이제 정의하고 빨리어로 만호 윈냐나 찢다 이렇게 이제 그 이름을 알아봤어요. 그리고는 여기에 이어가지고 또 하나를 봤죠. 자, 그러면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 이유가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이렇게 만호로 윈냐나로 찢다로 다시 만호로 뭐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요걸 알기 위한 것이 목적은 아니죠. 우리가 목적하는 바가 있어서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런 과정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측면에서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목적하는 바는 뭡니까? 불교 공부를 통해서 목적하는 것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식이 머물고 나면 이 식이 머문 상태에서 그러니까 뭐 괴로움이 결과가 됩니다. 하는데 최종적으로 괴롭다라고 하는 요것을 어떻게 좀 소멸시켜서 괴롭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고 해탈하겠습니까? 열반을 성취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불교 공부의 목적은 사실 고멸에 있잖아요. 그죠? 자광모님, 우리 괴롭지 않으려고 공부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눈, 귀, 코, 여, 몸, 만호가 대상을 만나서 마음이 생겨나가지고 뭐 이렇게 오는 이 과정은 사실은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과정을 제가 설명드린 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사는 방법이 이래서 일상적인 우리의 삶이라는 것은 무언가 모르지만 왜곡된다 라고 하는 요것 때문에 식이 머물러서 괴로움이 결과되는구나 라고 요 괴로움이 결과되는 과정을 아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괴로움이 소멸된 상태를 성취하려면 이게 요 상태에서 그냥 괴로움아 없어져라 이래가지고 없어지진 않잖아요. 무언가 역할이 필요하다. 근데 이제 부처님은 요 역할을 어디에 초점을 두어가지고 제시하셨느냐 하면 지금 여기서 만호, 윈냐나, 찢다, 만호라고 잘 구분해서 설명된 마음, 요 마음에 대해서 어차피 몸보다는 마음이 더 나인치하면서 살아가니까 몸을 제어하는 쪽보다는 마음을 제어하는 쪽에 부처님은 주관점을 두셨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가지고 마음을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기능이 마음을 이렇게 만호, 윈냐나, 찢다로 구분하기 전에는 그냥 기능이 있습니다. 이렇게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각각의 역할에 따라서 위치에 맞추어 가지고 구분을 해놓고 보니까 부처님께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기 위해서 가르쳐준 그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요 마음하고 1대1로 대응하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그랬을 때 그 대응이 어떻게 됐었나요? 만호라고 하는 거,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만호를 가만 내비두면 잘못 나가가지고 괴로움을 만들 거니까 요거를 가만두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잘 단속을 하자, 제어하자, 이렇게 마음을 제어하자라는 개념이 도입되는 거죠. 가만두면 괴로움이 만들어지는데 잘 단속한다, 잘 제어하면 괴로움을 만들지 않게 된다. 괴로움의 소멸로 간다. 요거죠. 이랬을 때 요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이 있다. 요게 뭐죠? 그렇죠. 요게 바로 싹띠죠. 요 싹띠를 한자로는 생각영자, 영을 쓰죠. 그래가지고 우리 8정도 보면 8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7번째 정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싹띠를 어떻게 잘 힘있게 해가지고 만호를 내가 의도하는 대로 잘 제어할 것이냐. 요렇게 그 개념을 잡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만호가 제어된다면 윈야나도 찢다도 제어될 거거든요. 뭐 요 순서로 보면은 윈야나의 제어부터를 봐야겠지만, 근데 사실은 여기 좀 안 그래요. 경전에서는 부처님은 윈야나보다는 찢다를 제어하는 게 먼저라고 얘기를 하셔요. 요 찢다를 제어하는 기능은 뭘까요? 사마디입니다. 요거 한자로는 정이라고 쓰죠. 정이라고 쓰는데 마음이 한 곳에 집중되는 거, 삼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윈야나라고 하는 것이 또 제어가 되죠. 윈야나를 제어하는 기능은 뭔가요? 예, 빠냐입니다. 빠냐. 요거 이제 지혜, 해라고 쓰는 거죠. 요렇게 볼 수가 있어요. 8정도의 7번째가 정념이라고 해서 싹띠를 힘있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8정도의 8번째는 뭐가 되냐 하면 사마디, 정. 사마디를 바르게 한다 해서 정 이렇게 나와요. 삼마 사마디. 그거는 사마디라고 하는 마음을 한 끝에 집중한다, 한 끝에 모은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할 수 있느냐. 뭐 바르다라는 의미를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요. 뭐 그렇게 정념에 이어서 정정을 하면, 즉 만호를 잘 제어해주면 만호를 제어한 결과로 찢다가 제어가 된다. 근데 찢다를 또 잘 제어를 해주면 그때 비로소 윈야나가 제어된다. 무엇에 의해서? 빠냐에 의해서. 그러면 빠냐에 의해서 윈야나가 제어된다. 즉 사띠, 사마디의 다음 단계로 빠냐가 생겨나는 힘이 있어지면 이 빠냐가 어떤 일을 하느냐라고 할 때, 사실은 요 그림에서 한 가지 문제 상황이 있었거든요. 감각작용에 의해서 생겨난 윈야나가 3, 4와 촉해서 생겨난 이 경험의 완성, 수를 인식하는데 여기에 상이라고 하는 것이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을 시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윈야나가 2차적으로 인식을 하는 요 과정에 방해꾼이 있는 거예요. 방해꾼이는 상이 있어가지고 바로 보지를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부처님은 왜곡해서 잘못 인식하는 거, 요것이 사실은 괴로움을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다라고 부처님은 판단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부처님이 생각하는 괴로움에서 괴로움의 소멸로 나아가는, 그래서 마음을 잘 제어해서 괴롭지 않은 삶을 성취하는 데는 최종적으로 어떤 작업이 필요하느냐. 윈야나가 경험을 인식하는데 끼어들어가지고 왜곡하는 요 왜곡 상태를 없애주어야, 왜곡을 없애주어야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부처님은 판단을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윈야나를 제어한다라는 빠냐라는 기능은 어떤 일을 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요 방해가 되는 상이라고 하는 거, 요 상이 왜곡되게 작용하지 못하도록 상의 상태를 개선해주는 일을 해요. 상의 상태는 그러면 어떻게 나쁘길래 어떻게 좋은 상태로 바꾸는 것이냐 라고 말할 때, 우리가 그동안 뭐 계속 공부한 거지만 이 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오랜 세월 살아오면서 어떠한 내적인 과정, 쌓임을 갖고 있느냐 하면 상나가죠. 우리 저기 힌두교의 그
상조와 관계돼서 상나가정이라는 말 많이 공부했죠.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그 전도된 견해, 전도된 내적인 토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험된 거를 경험이 있으면 그 경험을 있는 그대로 왜곡 없이 보면 되는데 요 싼냐라는 곳이 상나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토대를 갖고 있다 보니까 상나가정이라는 게 그대로 개입을 해버려요. 그래가지고 경험된 것을 상나가정의 눈으로 본다. 상나가정이라는 안경을 끼고 본다. 요렇게 해서 왜곡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왜곡 때문에 괴로움이 최종적으로 결과된다. 이렇게 부처님은 보시니까 이 괴로움을 소멸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자리에서 왜곡을 없애야 된다. 그러면 이 왜곡을 없애기 위한 것이 빠냐다. 그럼 빠냐는 어떻게 왜곡을 없애느냐? 그러니까 왜곡된 상태의 상을 어떤 상태로 바꿔주느냐라고 할 때 이것이 이제 상은 무상, 락은 고, 아는 무아. 이렇게 이건 많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시든 안 오시든 세상은 이런 거고 나의 삶은 이런 거다 라고 할 때 모든 것은 조건지어진 것이다. 연기하는 것이다. 연기된 것은 무상고 무아의 특성을 갖는다. 먼저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빠냐라고 하는 것은 나의 내면적인 상태, 상을 상나가정이라는 잘못된 전도된 상태에서 무상고 무아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 그대로 부처님이 발견하신 바 우리 삶의 원리,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 고 무상고 무아 요걸로 바꿔주는 일을 하는 것이 빠냐다. 이제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그림에서 우리가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대상과 그러니까 몸과 더불어 대상을 직접 만나는 만호. 그래서 대상을 만나면 생겨나는 윈냐나. 윈냐나가 2차적인 인식 단계를 거쳐서 행위를 위한 찌따라는 상태로 변해요. 그러면 찌따를 원인으로 또는 찌따를 주체로 해서 몸과 말과 다시 만으로 행위를 한다 하는 요 하나의 흐름이 설명이 되는 거예요. 이랬을 때 이건 우리가 번역에서 오는 오류를 피하기 위해서 우리 법회에서는 번역하지 않고 빨리어 그대로 쓰겠다라고 하는 단어들로 제시된 것이 이제 요 마음에 대한 의라는 마음은 만호, 식이라는 마음은 윈냐나, 심이라는 마음은 찌따 이렇게 제시를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멸로 나아가는 기능이라는 측면에서 만호를 제어해서 괴로움을 소멸하는 토대가 되는 기능으로의 사띠, 생각명자를 쓰는 거죠. 그러니까 만호를 제어하는 기능 사띠. 그 다음에 찌따를 제어하는 기능 사마디. 그 다음에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 빠냐. 여기까지를 그대로 빨리어로 쓰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이제 한 가지는 좀 더 볼 필요가 있어요. 3사와 촉을 하면 여기서 수라고 하는 느낌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상이라는 것이 개입을 했어요. 그리고 인식이 생겨서 찌따가 됐는데 요 찌따의 작용? 그렇게 표현을 할까요? 찌따의 작용을 우리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것 요래 했지만 요 부분을 다르게 표현하면 째따나라고 표현을 해요. 요게 이제 사실은 제가 아직까지 잘 모르는 거 앞으로 더 공부를 해야 되는 건데 요 몸과 말과 만호가 행위한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세 가지 단어가 쓰여요.
쨌다나라 그래가지고 요거 이제 한자로 생각사자를 쓰거든요. 쨌다나라는 말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로는 쌍카라라는 말도 있어요. 요거는 한자로 행을 써요. 쌍카라. 그런가 하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요거 우리가 보통 업을 짓는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이게 그대로 또 업이기도 해요. 업은 깐마야. 깐마. 업. 근데 이 가지가 현재까지 제가 니까야를 공부한 바에 의하면 뭐 쬐따나로도 쓰이고 쌍카라로도 쓰이고 깐마로도 쓰이는데 요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어떤 차이를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아직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쬐따나 쌍카라 깐마가 다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는 거, 요 부분, 즉 쬐따의 작용, 요 부분을 의미한다. 요렇게 현재로서는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요 세 가지가 어떻게 구분이 되는지 하는 것은 제가 좀 더 공부를 해서 알게 되면 그때 다시 전해드리기로 하고요. 일단은 하여간 쬐따나 쌍카라 깐마가 몸과 말과 만의 행위라고 하는 요 자리에 사용되는 단어들이다. 이렇게 이제 일단 아시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번역하지 않고 쓰는 말 중에 이 세 가지 짝이 더 있죠. 자, 3, 4화합 촉해서 생겨나는 수. 요 수를 빨리어로 뭐라고 하나요? 외다나. 그렇게 하죠. 외다나. 그리고 문제덩어리. 대입해가지고 왜곡시키는 요 문제덩어리 상을 뭐라고 하냐면 산냐. 이렇게 불러요. 산냐. 뭐, 이건 나눠드린 교재에 다 나가고요. 그리고, 느낌과, 그러니까, 외다나 싼냐에 이어가지고, 찢다가 되고 나면, 찢다의 작용, 행위로서, 쨌다나, 사라고 하는 것이 3, 4화합 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요거, 3, 4화합 촉에서 수, 상, 사. 외다나, 싼냐, 쨌다나가 함께 생긴다 하는 것을 마음을 이해하는 아주 중요한 아함에 나오는 한 구절이 있어요. 이 구절은 여러분 알아두셔야 할 것 같아요. 촉하면 함께 생긴다. 부생. 수, 상, 사. 촉, 부생, 수, 상, 사라고 하는 게 아함경에 나타나는 구절이거든요. 요 구절이 뭐 달리 말하면 만호, 윈냐나, 찢다, 만호 이렇게 이제 전개되는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그 각각의 상태에 대응하는 상대방을 정신 현상을 마음의 작용, 마음의 현상을 어떻게 부처님은 설명하냐 하면 일단은 3, 4화합 촉이 있어야 된다. 그 촉에 의해서 경험으로의 느낌, 외다나가 있다. 거기에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한 상태로 인식을 한다. 그러면 인식한 상태에서 쨌다의 작용으로서 쨌다나, 몸과 말과 만호의 행위라는 쨌다나가 생긴다. 그래서 촉하면 수상사가 함께 생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관계는 좀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불교 공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참 큰 구절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 빨리어로 몇 가지를 우리가 알게 됐나요?
까마구나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나왔고요. 이어서 까마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 쌍이 나왔죠. 마노, 민냐나, 찌따라고 하는 쌍이 나왔고 거기에 따라서 싸띠, 사마디, 빤냐라고 하는 쌍이 나왔죠. 그리고 나면 삼사와 촉이라고 하는 것이 갖는 큰 의미에 의해서 외다나, 싼냐, 째따나라고 하는 쌍이 다시 나타났죠. 요렇게 이제 보면은 세 개의 쌍에다가 까마구나, 까마 그러면은 11개가 설명이 된 거죠. 예. 어떻게 여기 요 이야기가 지난주 설명한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쉬운 이야기는 아니지만 그래도 그냥 전체적으로 우리 마음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순간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 시작해서 이렇게 내면적으로 감각한 대상을 아는 것, 인식하는 과정을 거치고 나면 그 대상에게 행위를 통해서 돌려주는 이런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이 부분은 뭐 크게 어렵지 않게 우리 삶을 보는 눈을 가질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나요? 네. 자, 그랬을 때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이제 이어서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는 제가 뭐 아무 설명 없이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뭅니다. 이렇게 이제 적어드렸는데 요 내용을 좀 보려고 해요. 사실은 요 부분이 식의 머뭅이다라고 하는 것이 빨리 오르는 바와라고 쓰고요. 바와라고 빨리 오르는 쓰고 요게 한자로는 있을 유자라고 써요. 우리말로 요거를 존재라고 번역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저 부분이 그동안 참 교학적으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요 바와 유라고 하는 것을 뭐 우리 선배님들 같으면은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업유라는 거, 행위를 말하는 업의 존재, 업유, 그리고 생유, 태어남과 관련해서 생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그러니까 유를 설명을 하는데 바와숫다라고 하는 경전을 중심으로 한 몇 가지 경전을 참고하면 바와는 이렇게 업유, 생유 해가지고 뭐 행위 자체를 말하거나 태어남을 말하는 태어남 존재 뭐 그렇게 말해지는 것이 아니고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자, 요 표현 여러분 주목하세요.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행위에 이제 나타나는 거죠. 이 행위에 탐진치라고 하는 오염원이 찌따에 달라붙어가지고 찌따는 일단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하기 위한 원인이고 주체거든요. 그런데 요 찌따를 어디서 나타났는지 하여간 탐진치라고 하는 탐진치 삼독이죠.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찌따에 달라붙어가지고 찌따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찌따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게 돼요.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식이 이 앞에서 생겨난 식이죠. 식이 이렇게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찌따로 되어가지고 행위를 했는데 이 과정에 탐진치에 의한 오염이 있으면 오염의 결과로 식이 머문다 라는
부처님의 정의가 있는 거예요. 바와스타, 존재경이라는 경전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하면 욕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으면 욕계에 식이 머문다. 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으면 식이 색계에 머문다.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하는 행위가 있으면 식이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욕계, 색계,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할 행위가 있으면 식이 욕계에 머물고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에 머문다. 요 얘기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을 눈, 귀, 코, 여,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하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윈냐나라는 마음이 인식작용을 하고 내적으로 대상을 아는 과정을 거쳐서 찢다가 뭔가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요렇게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행위하고 끝나버리면 그만일 텐데 행위하고 끝나지를 못하고 어떤 경우에는 찌꺼기를 남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어떤 경우라는 것이 뭐냐 하면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는데 그 경우에 오염된 행위의 경우에 찌꺼기로서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식이 어디에 머무느냐? 행위가 욕계의 과보를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하면 욕계에 머물고 세상이죠. 색계의 과보를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하면 색계에 머물고 무색계의 과보를 초래할 만한 행위를 하면 무색계에 머문다. 요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요렇게 머무는 마음이 우리가 뒤에 공부할 12연기에서 3번으로 나오는 식과 4번 명색 있잖아요. 요때의 식이라는 것이 요걸 잘 봐. 나중에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감각에 의해서 생겨난 요 윈냐나가 12연기의 3번인 식이 아니라 이렇게 탐진치에 의한 오염 때문에 찌꺼기처럼 머물어버린 욕계, 색계, 무색계에 머물어버린 요 윈냐나가 식에 머문 요 윈냐나가 12연기 즉 12연기의 식 윤회하는 것으로의 식이 바로 요 머물게 된 식이 쌓여가지고 윤회하는 나의 삶을 형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식이 머무는 경우가 있다라고 했다면 식이 머물지 않는 경우도 있죠. 예를 들어서 눈, 귀, 코, 여,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해서 안식 내지 의식이 생겨났는데 이 식이 3, 4와 촉해가지고 인식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마음 세 가지에 대한 각각의 제어 기능이 확실해가지고 이제 드디어 빠냐로서 산냐를 제어하는데 산나 과정은 제어로 만들고 무상고 부활을 백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산냐가 개입은 하지만 이제 있는 그대로를 토대로 해서 개입하니까 왜곡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상태에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는데 요 자리에서 보면 이렇게 왜곡되지 않은 삶이 전개될 때는 탐진치가 쫓아와서 찢다를 오염시키지 않더라라는 얘기예요. 좀 전에 이건 경우라는 말을 썼거든요. 탐진치가 나타나서 찢다를 붙잡으면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끝에 찌꺼기처럼 식이 머물어 버립니다.
욕계, 새끼, 무새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경우로는 탐진치가 쫓아와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지요. 오염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식이 머물지 않아요. 그래서 윤회하는 12용기의 3번 식이 생겨나지 않는 거라.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그래 되죠. 그런데 탐진치가 쫓아와서 찌따를 붙잡지 않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 라고 보니까 경전에서 부처님이 설명을 하는데 바로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시작은 누구나 눈, 귀, 코, 혀,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해서 식이 생겨나요. 3, 4와 합촉을 해요. 그런데 3, 4와 합촉해가지고 이 과정을 거쳐서 인식을 하는데, 인식하는 데에 개입하는 요 싼냐가 싸띠 사마지 빤냐의 제어하는 힘에 의해 가지고 상나 과정은 제로가 되고 무상고 무화가 100이 되는 요런 상태가 되면 싼냐가 개입은 하는데 왜곡을 시키지를 않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렇게 왜곡되지 않는 경우에 탐진치가 쫓아와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못하라 하는 거거든요. 요게 큰 차이죠. 식이 머무는 경우와 머물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그 차이를 보니까 지금 잘은 모르겠지만 뭔가 약간 싼냐가 개입을 해가지고 왜곡이 되면 어떤 형태로든 탐진치가 와가지고 찌따를 꽉 붙잡아가지고 오염시켜서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물더라. 그런데 싼냐를 잘 개선해가지고 상나 과정을 제로로 만들고 무상고 무화가 100이 되는 요런 상태를 만드니까 싼냐의 개입이 더 이상 왜곡의 상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보게 하는 그렇게 인식이 되면 탐진치가 생기지 않더라. 요렇게 이제 설명이 됐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요게 좀 어렵나요? 그냥 딱 두 가지로 구분해서 볼 수 있죠. 하여간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본다라고 치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뭔가요? 여기서 발견이 되는 것이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 탐진치 때문에 머물게 되는데, 요 머문다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로는 탐진치가 있지만 가만 보니까 탐진치를 없앤 게 아니라 싼냐를 개선해 주니까 탐진치가 일어나지 않아가지고 머물지 않더라. 그렇다면은 탐진치가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하지만 요 관계는, 즉 식이 욕계, 색계, 무색계 어딘가에 찌꺼기처럼 머물 것이냐 아니면 머물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싼냐라는 것과 관계가 있겠구나. 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수업에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저는 요 표현 같아요. 요 앞에 우리 빨리어로 이름을 붙인 부분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했다 치고 했으니까, 그러면 지난주에 그 이름 붙인 데 이어가지고 지금 요 얘기까지를 본다면 오늘 수업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저는 요 자리로 말하고 싶어요. 이렇게 우리 삶이 전개가 되는데 보니까 탐진치라고 하는 것이 매개체로 작용을 해서 탐진치가 어떤 형태로든 나타나가지고 찌따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게 되고, 오염된 행위가 있으면 그 결과로 식이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욕계든 색계든 무색계든 어딘가에 머물더라. 근데 요거는요 여러분, 그게 왜 머물지 하고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요거 사실 우리가 모르는 거라. 경전에서 부처님의 눈으로 우리 삶의 모습을 보니까, 부처님이 보니까 이게 보였다 해서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부처님이 말씀하시는데
탐진치가 나타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면 몸과 말과 만으로 오염된 행위를 하고 그 결과로 찌꺼기처럼 식이 어딘가에 머물더라. 어디에 머무느냐? 욕계, 색계, 무색계에 결국은 행위의 수준에 따라서, 달리 말하면 탐진치의 수준에 따라서 머무는 결과가 있더라. 그리고 요 머문 식이 윤회하더라 라고 부처님이 알려주셨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알자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은.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요렇게 받아들인 상태에서 보니까 이게 머물지 않는 경우도 있던데, 머물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느냐 라고 보니까 앞에서 인식의 과정에 개입하는 쌍야가 상나 과정은 제로가 되고 무상고 무아가 100이 되면 이 경우에는 탐진치가 나타나서 찌따를 오염시키지 않더라 하는 부분을 우리가 이런 공부를 통해서 발견을 했다는 거죠. 그렇게 발견을 하고 보니까, 아, 그렇다면 요게 제로가 됐을 때 식이 머물지 않는다면 요게 1, 2, 3, 4, 5, 6 이렇게 올라가는 만큼, 아, 상라가정이라고 하는 전도된 내적인 어떤 토대가 크면 클수록, 굳세면 굳셀수록 머뭄의 단계가 낮아지는구나. 요런 부분을 발견했다는 거죠. 이런 흐름에 따라서. 그 얘기는 뭐냐면 싼야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상라가정이라는 전도된 싼야, 상라가정의 싼야, 경혜사가 그렇게 표현을 해요. 상라가정의 싼야. 그러니까 상라가정이라는 이 삶의 이치하고는 정반대되는 잘못된 싼야를 토대로 개입을 했을 때 탐진치가 생겨나더라라는, 탐진치가 나타나서 찌따를 오염시키다. 요렇게 우리가 찾아내게 되는 거죠. 그렇게 놓고 보니까, 아, 결국은 식이 머문다라고 하는 것은 싼야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있느냐, 상라가정 100의 수준에 있느냐, 그러면 당연히 무상고부와는 제로가 되겠죠. 아니면 상라가정 90에 무상고부와 10의 수준으로 있느냐, 요때는 조금 올라갔겠죠. 상라가정 10에 무상고부와 90의 상태에 있느냐, 많이 올라갔겠죠. 상라가정 제로에 무상고부와 100으로 되느냐, 그때는 탐진치가 찌따를 전혀 붙잡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요렇게 싼야와 식이 머무는 요 결과하고가 상관관계를 갖고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때 이제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자면, 이 얘기죠. 식이 머문다라고 할 때 요 식이 12연기의 3번 지분인 식이 돼서 윤회하는 식이다 이랬다면, 식이 머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식이 머물지 않는다, 즉 싼야가 상라가정 제로, 무상고부와 100 요렇게 되면 요 상태를 뭐라고 부르느냐 할 때 그 상태를 바로 해탈이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즉 요런 상관관계로 보니까 상라가정이 제로가 되고 무상고부화가 100이 되면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는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면 찌따가 오염되지 않아서 몸과 말과 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면 찌꺼기를 남기지 않아, 식이 머물지 않아, 요 상태, 그것이 해탈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말한 거죠. 시작은 똑같은 거예요. 눈, 귀, 코, 여, 몸, 만으로 대상을 감각하면 눈의 마음 안식에서부터 의식까지 생겨나는 윈냐나는 똑같은 거라. 똑같이 윈냐나가 생겨나는데, 이 윈냐나가 인식의 과정을 거칠 때 싼야가 개입해서 왜곡이 되면
이런 과정을 거쳐서 찌꺼기로 식이 머물고 머문 식이 윤회하는 거고 요 표현 여러분 그런가 하면 생겨난 윈냐나가 대상을 경험을 인식하는데 싼냐가 완전히 무상공부와 백짜리 싼냐가 돼가지고 대입하되 왜곡시키지 않으면 탐진취가 찌따를 오염시키는 일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찌꺼기를 남기지 않아. 찌꺼기를 남기지 않으니까 욕계에도 새끼에도 무새끼에도 머물지를 않아. 그 얘기는 뭐예요? 욕계, 새끼, 무새끼라고 하는 중생들의 세간 3계에 머물지 않는다. 3계에 붙잡혀 있지 않는다. 해탈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 의미 이해되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요 싼냐와 식의 머금의 상관관계가 오늘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요걸 놓고 이제 우리요 지난주 그림요. 지난주 그림에 상, 업, 세계관이 있어요. 상, 업, 세계관으로 된 거. 요 그림에서 보면 사실은 이제 요 그림이 그대로 지금 말씀드린 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거든요. 자, 위쪽에 보면 일단 만호가 있어요. 요 만호가 그러니까 만호에서 화살표로 윈냐나가 있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여기 눈기 코여 몸 만호, 요 눈기 코여 몸 만호가 대상을 감각하니까 윈냐나가 생겼습니다. 요 얘기죠? 요 그림에 생략해서 쓴 겁니다. 그러면 요 윈냐나가 다시 찌따로 화살표가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 감각, 만호에서 감각작용의 결과로 생겨난 윈냐나가 인식의 과정을 거쳐서 찌따가 되었습니다. 이 얘기죠? 그런데 요 찌따가 되는 요 사이에 뭐가 연결되어 있냐 하면 윈냐나에서 그 아래쪽으로 빤냐, 해가 있죠. 자, 윈냐나를 제어하는 기능으로의 빤냐, 해가 요 빤냐가 뭘 하는 거냐 하면 결국은 싼냐라고 하는 요 인식의 과정에 개입해서 왜곡하는 요 싼냐를 양쪽 화살표 대응해가지고 제어한다. 이런 얘기죠. 그 싼냐 밑에 뭐가 있냐 하면은 여기 설명드린 상락아정이 있죠. 상락아정의 상태를 무상고 무아의 상태로 화살표로 그러니까 개선하는 바꿔주는 게 표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에 요 상락아정을 무상고 무아로 바꾸는 여기에 뭐가 작용을 합니까? 바로 빤냐가 작용을 하는 거죠. 요 빤냐를 그 박스로 그렇게 써놨죠. 일어나고 사라짐으로 향하는 빤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고 사라짐 하면은 그거 뭐 그냥 쉽게 말하면 무상이죠. 그러니까 무상을 관찰하는 참으로 이게 창조주에 의해서 창조된 그 아트만에 의한 상락아정 이런 거 아니고 조건에 따라서 생겨나고 조건에 따라서 사라지는 요런 일어나고 사라짐이라고 말하는 무상을 보는 빤냐 이런 의미죠. 그래서 빤냐의 심을 키워가지고 무상고 무아를 관찰하게 함으로써 싼냐를 상락아정에서 무상고 무아로 바꿔주는 거. 그 그림 표현된 거 이해되시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찢다가 탐진치에 오염이 된다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화살표 보면은 요 싼냐로부터 탐진치로 화살표가 가 있죠. 요 싼냐하고 탐진치의 관계는 뭐 사실은 저도 더 많은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싼냐에서 탐진치가 생긴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싼냐의 수준에 따라서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하고 안 하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는 뭐 탐진치가 일어나서 찌따를 오염하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지금 약간 경전에 의하면
요 싼냐에 의해서 탐진치가 찢다를 오염시키기도 하고 하지 않고 하는 부분은 분명히 발견이 되는데 싼냐 때문에 탐진치가 생겨난다라고 나오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이제 싼냐와 탐진치의 관계를 좀 더 연구할 부분인데 요거는 아마도 그 잠재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빨리어로 아누사야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 외다나에 대해서 싼냐가 개입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그 지난 수업에서 계속 많이 했던 거, 그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이라는 것을 이제 저는 요 싼냐의 개입 과정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일어난다 이렇게 표현이 안 되고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긴다. 탐의 잠재 성향이 생긴다. 그러니까 싼냐에 의해서 생겨나는 것은 탐이 아니라 탐의 잠재 성향이라. 그러면 생겨난 잠재 성향은 하여간 이 내면에 잠재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아마도 이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잠재되어 있는 탐진치가 싼냐가 개입을 하면서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붙잡는다. 찢다를 오염시킨다. 뭐 이런 개념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부분이 불교 공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불교 공부의 핵심 중의 핵심이 이 자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싼냐, 탐진치, 시계모문 요렇게 설명되는 이 부분이 불교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여기 쇠퇴하는 법하고 쇠퇴하지 않는 법에 예. 즐기고 환영하고 묶여 있으면 탐진치에 드세요지. 이게 쇠퇴경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요. 네. 그렇게 설명된 부분이 드세요지 이런 게 뭐 일어난 이런 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그러니까 생김과 일어남의 차이라. 그러니까 제가 그 쇠퇴경 그림을 그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시는 그거죠. 싼냐 때문에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면 탐진치가 드세어진다. 그러니까 일어나서 찢다로 오염시킨다. 근데 그 표현이 탐진치가 생긴다는 것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탐진치가 요거의 결과물로 생겨나는 것이냐, 아니면 있는 탐진치가 쫓아와가지고 오염시키느냐, 요 부분의 차이 때문에 요거를 제가 더 연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경전이 말하는 바는 요 부분은 뭐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싼냐 때문에 그러니까 즐기고 환영하고 묶이는 요 싼냐의 과정, 요것 때문에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뭐 드세어지든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탐진치를 매개로 해가지고 싼냐와 식이 머무는 요것이 상관관계를 갖는다 하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이게 근데 부분이 요 부분은 지금 얘기할 부분 아니에요. 이게 그러면 너무 길어져요. 일단 요 부분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다만 그렇게 하죠. 뭐 제가 요렇게 설명드리는 게 지금 이제 대원고부님께서 그 이전 공부의 자료를 제시해 주시듯이 충분히 우리가 과정을 거쳐가지고 설명드리는 거다. 이제 그런 이제 증거 자료를 내주신 것으로 그냥 하고 우선은 좀 넘어갈게요. 그래서 그 부분이죠. 그림에서 나타내는 게 그 싼냐가 완전히 무상고 무하로 100% 전환되지 않은 그 상태, 즉 상나 과정이 남아있는 상태, 이러면은 싼냐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가지고 생기는 거하고는 다르게 일어나가지고 찢다를 오염시키면 이제 다시 오염된, 그러니까 찢다는 행위를 하는데 탐진치가 쫓아왔으니까 오염된 거죠. 오염된 찢다가 오염된 행위를 한다. 행위는 그 위에 그린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한다. 그러면 오염 때문에 식에 머금이 있다. 그리고 식이 머무는데 어디에 머뭅니까? 하는 그 머무는 자리를 또한 그림으로 그려드렸죠. 밑에서부터 보자면 욕계는 지옥, 축생, 악이, 인간, 천상이라는 5단계를 이제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색계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라는 4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고, 그 다음에 무색계는 공무변초, 비상, 비비상처라는 또 4개의 하늘로 구성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예요. 근데 그렇게 놓으면 현재까지 말씀드린 부분을 요 그림 한 장이 다 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기에 이제 한 가지가 남아 있어요. 뭐가 남아 있느냐 하면, 자, 요 그림의 아래의 오른쪽 부분에 보면, 자, 상락아정이 화살표로 무상고 무화로 되어 있는데, 그 옆에 상락아정과 연결되어 가지고 무엇가 있나요? 상락아정이 어차피 이건 싼냐에 대한 얘기란 말이에요. 싼냐가 상락아정의 싼냐인데, 욕상, 그러니까 까마 싼냐, 까마라는 싼냐, 루파 싼냐, 색상, 루파에 대한 싼냐, 루파 싼냐, 그래가지고 욕상, 색상, 무색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색상, 루파 싼냐 옆에 초선에 쌌냐, 제2선에 쌌냐, 제3선에 쌌냐, 제4선에 쌌냐 돼 있고, 무색상에는 공무변초에 쌌냐, 식무변초에 쌌냐, 무소유초에 쌌냐, 비상, 비비상초에 쌌냐 이렇게 이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좀 전에 어떤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오늘 공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싼냐와 식의 머문 요 두 개가 탐진치를 매개로 해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거를 발견해야 되겠다. 요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림에서 비교가 되죠. 식의 머문에서 무색계, 색계, 욕계가 설명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상락아정 옆에 있는 싼냐가 욕계 밑에 있는 5가지 세상을 빼고 나면 욕상, 색상, 무색상하고 욕계, 색계, 무색계하고가 똑같이 일치하죠. 요거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싼냐가 수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오늘 몇 번 반복을 한 게 뭐냐 하면, 상락아정이 제로고, 상락아정이 100이고, 무상고 무화가 제로인 싼냐도 있고, 상락아정이 90이고, 무상고 무화가 10인 상태의 싼냐도 있고, 뭐 거꾸로 된 싼냐도 있고, 뭐 이렇게 싼냐가 수준이 다르다. 이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여러 번 반복했죠, 오늘. 그 얘기가 지금 뭐냐 하면, 싼냐의 상락아정 정도가 욕상, 까마 싼냐라고 하면은 이 까마 싼냐가 작용해서 탐진치를 일으켜가지고 찢다가 오염돼서 몸과 말과 만으로 행위를 하면 식이 머무는데 어디에 머뭅니까? 욕계에 머뭅니다. 요 얘기로 설명이 되죠. 회원님, 요 얘기 타당한가요? 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은 거예요. 욕상을 작용해서 욕계에 머문다 이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요런 그 전개 과정을 봤을 때, 싼냐가 개입을 하는데 싼냐의 상태가 까마 싼냐, 즉 욕상, 요 까마죠. 요 까마 싼냐, 평색소리, 냄새맛, 감촉이라는 외적 대상 까마 군화에 대해서 욕탄이 작용하는 그런 수준의 싼냐를 가지고 살아가면, 이 싼냐의 작용에 의해서 탐진치가 일어나는데, 탐진치가 엄청 좀 독한 놈이 일어난다, 이런 의미로 보겠죠. 엄청 독한 탐진치가 일어나서 찢다를 오염시키니까, 엄청 독하게 오염된 찢다가 몸과 말과 만으로 엄청 독하게 오염된 행위를 해서 머무는데, 그 머무는 자리는 욕계가 된다. 이런 얘기죠. 요렇게 쭉 연결되는 부분 이해되죠? 오늘 공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이해하시자고요, 여러분.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수행을 통해 가지고
수행을 통해서 까마를 다 제거했다. 그러면 루파 삿냐를 되는 거죠. 그래서 초선에 삿냐, 제2선에 삿냐, 제3선에 삿냐, 제4선에 삿냐, 요러한 삿냐, 그러니까 색계 수준에 많이 향상된 삿냐가 개입을 하면 그 개입한 상태가 욕계 삿냐의 개입보다는 매우 뛰어난 상태이긴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탐진치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탐진치에 어느 만큼 오염된 짓다가 오염된 행위를 해서 식이 머무는데 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무색계라 그러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삿냐입니다만은 어쨌든 탐진치가 남아있는 상태니까 개입을 해서 무색계에 머문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이제 그 마지막 그 박스 하나가 그림의 제일 중심에 뭐가 있어요? 그림의 제일 중심에 보면은 탐진치 해가지고 연결해서, 그러니까 탐진치 중에 일단 탐이라고 하는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쓰이는 거예요. 탐이, 어떤 탐이 있느냐 하면 까마라가, 욕심은 욕심인데 요 까마 분화에 대해서 참다라가가 작용하는 요런 아주 그 욕계 세상에 어울리는 그런 까마 상태의 욕심이라 까마라가. 그런가 하면 이제 이런 그 외적인 것으로부터는 내가 벗어났어. 그래서 내가 색계 하늘이면 사실은 높은 하늘이잖아요. 이 색계 하늘에 태어나도 그 색계 하늘에도 일단 까마는 다 해결했다 해도, 까마는 해결했다 해도 욕심이 남아있다 이거예요. 그 욕심이 뭡니까? 루빠라가, 색계의 욕심, 색에 대한 욕심, 색탐, 이렇게 된 거죠. 거기에서 더 올라가서 무색계 세상을 가면 정말 욕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근데 거기에도 아직까지 작은 욕심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을 무색계 수준의 욕심, 이래가지고 아루빠라가, 무색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탐진치가 찌따를 오염시키는 이 얘기를 하는데, 이 탐진치라는 것이 그냥 우리가 막 도둑질하고 막 남을 해치고 이런 수준, 이런 정도의 탐진치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저 높은 따지면 비상비비상처까지도 아직 요만큼이라도 욕심이 남아있어서, 탐진치가 남아있어서 식이 비상비비상처에 머물기 때문에 윤회하잖아요. 요만큼의 그 욕심마저도 버려버려요. 탐진치에서 벗어나야 해탈하죠. 요렇게 그 삿냐의 수준이 높아지는 대로 탐진치의 수준도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머무는 자리가 삿냐와 머무는 자리가 그대로 대응을 하죠. 요 그 삿냐를 까마 삿냐, 루파 삿냐, 아루파 삿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드렸는데, 까마 삿냐하고 루파 삿냐는 경전에서 쓰는 표현이고요. 요 아루파 삿냐라는 단어 자체는 아직 제가 못 봤는데 계속 또 이제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아루파 삿냐라는 단어는 못 봤지만 옆에 있는 공무변처에 삿냐, 식무변처에 삿냐, 무소유처에 삿냐, 비상비비상처에 삿냐, 요 표현이 나타나요. 경전에서 이렇게 정의하니까 요거는 그대로 무색계의 삿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여기까지를 하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에 절반밖에 못했네. 그런데 일단 여기까지를 하고요. 조금 쉬었다가 제가 한 30분만 좀 요 얘기를 마저 해서 30분으로 요거를 그냥 남은 이야기는 좀 간략하게 설명하고 끝내서 그 다음 주부터는 이제 사성제로 이제 본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가 한 30분만 더 수업을 할게요. 안녕. 그럼 일단 요거 좀 끄고요.